네, 이 시간 책임져주고 계십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디커플링 반대를 통해서 대중 수출 확대 기회를 잡으라, 이거 중국 쪽 얘기인가요? 중국 관영 매체가 어제 그렇게 보도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 영어 매체죠. 글로벌 타임스가 전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난 올해 들어서 5월까지 수출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가 됐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지금 중국에 수출한 액수가 709억 달러, 한 98조 원 정도.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근 13%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같은 이 기간에 676억 달러를 중국에 수출한 것을 제쳤다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럼 우리한테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보도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네. 아시아 가치하고 산업망 구조 조정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인위적인 디커플링을 노리지만 네. 워싱턴 쪽에서 기대하는 것하고 정반대로 흘러간다는 증거 아니냐 강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계속 우리나라 포함해서 동맹들한테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시키는 디커플링을 추진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이제 여기에 대한 조금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거를 이제 용어를 디리스킹, 위험 제거라는 쪽으로 좀 이제 바꿨죠. 이런 부분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8개월째 수출이 지난달에도 늘었는데 이 부분을 글로벌 타임스가 또 주목했다고요? 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이 특히 많이 늘어나서 7개월째 증가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의 상당 규모가 중국에 수출된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올 들어서 지난 5월까지 역시 중국 수출하는 게 두 자릿수 증가했다.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선택에 따라서 이런 아시아 국가들하고 중국 간의 경제 무역 관계가 강화됐다. 그러니까 디커플링 뭐 어쩌고 하는데 이거는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 시장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좀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 디커플링에 반대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게 하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 건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네. 전략적으로 냉정을 유지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한국이 정치적인 지혜, 그다음에 외교적 자율성을 시험할 때다. 그리고 이제 계속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이 이 반러 정책에 대응해서 비우호국과 외교 관계를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전체적인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그동안에도 뭐 이런 식의 시사가 조금 있었는데요. 네. 러시아 라브코프 외교 차관이 자기네 이즈베스티아하고 인터뷰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외교 수준을 낮추는 해결책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네. 그게 연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서방과 관계가 악화하는 와중에 러시아가 먼저 그런 적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대사관이 있고 외교 소통 라인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은 바뀐 게 없는데, 하지만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상대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크렘린궁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어제 브리핑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집단 개입이 갈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응하는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이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가 주요 목표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만 어떤 결정도 아직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 관련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요? 크렘린 대변인이 이 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미국 보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가 우리나라 보수 매체를 이용해가지고 지난 26일자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르면 다음 달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여기 이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죠. 여기 공병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이거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보도를 했는데,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제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아는 바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봅니다. 이제 몇 시간 남았나요? 한 3시간 정도인가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 토론이 현지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 7곳 중에서 5곳에서 지금 앞서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애틀란타에 있는 CNN 본사에서 이제 90분간 네. 이제 생방송 토론이 시작되죠. 바이든이 조금 먼저 도착하고 트럼프는 한 30분 전에 도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CBS가 이제 유고부하고 여론조사한 걸 발표를 했는데요. 네. 미국의 유권자 40%가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더 잘할 거다. 그렇게 응답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그래도 나을 거다 하는 게 26%, 그 다음에 37%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미국 유권자 10명 중에 7명이 보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또 그 공화당 지지자는 79%가 트럼프가 이길 거다. 반면에 민주당은 58%만 바이든이 잘할 거다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의 다수가 바이든이 토론할 때 목소리에 좀 힘을 확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토론했던,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 4년 됐나요? 살펴보면, 그때 기억해보면은 진행자가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조용히 좀, 네. 이번에는 진정시켰다. 상대방 네. 말할 때 마이크를 끄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경합주 말씀하셨는데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조사한 게 나왔는데 경합주 7곳 가운데 5군데에서 트럼프가 우세를 하는 건 돼 있는데 지금 뭐 초접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 그 조사는 아직도 오차 범위 안에서 트럼프가 조금 리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워싱턴 포스트 분석은 경제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쟁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 선거에서도 경제가 선거일 직전까지 나빠지면 이제 개선되면 현직 대통령이 유리하고 나빠지면 도전자가 승리했다 하면서 선거 전에 경제가 좋아지면 바이든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한 6% 포인트까지 차로 이길 수 있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에 경제가 나빠지면은 트럼프가 이기긴 하는데 1% 포인트 그 정도밖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전망을 합니다. 네. 확실히 이렇게 조사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경합 지역도 많다 보니까 이번에 토론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뉴욕 타임즈하고 시에나 대학 전국 조사 나온 걸 보면요. 거긴 어떻게 나왔어요? 트럼프 48%, 바이든 44%. 이것도 역시 오차 범위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뭐 뉴욕 타임즈가 바로 그저께 조사한 걸 또 내는데 이거는 또 트럼프가 1% 포인트만 전국 그 지지율에서 앞서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아무래도 공화당원들이 이게 전화로다가 이제 응답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원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응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가 그 성추문, 입막음 돈 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고 나서 공화당 지지층이 더 이제 더 집결했다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미국의 그 통계학자가 있는데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정치 분석도 하는데 그도 꽤 나름대로 적직해라는 평을 받는데 네. 이 사람이 현 시점에서 보니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이 65.7%, 바이든 승률은 33.7%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확률이죠. 네. 확률입니다. 이 사람은 오바마 때도 맞췄고 그리고 2022년 지난번 대선 때 바로 선거 전날 바이든 당선 확률을 90%로 해서 맞춘 사람입니다. 네. 그동안에 이렇게 맞췄던 경험이 있으니까 좀 귀를 기울여 보게 됐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트럼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분석을 지금까지는 현 시점에서 했군요.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2030년부터 이른바 소외 트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겁니까? 확정된 거예요? 참 손은 억울할 겁니다. 말도 못하고. 덴마크 중도 우파 정부하고 농민 대표가 합의를 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2030년부터 소, 양, 돼지가 뿜어내는 메탄가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2030년부터 가축 농가가 이제 그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메탄가스 톤당 43달러, 우리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를 이제 내기 시작해서 2035년에는 그 세금을 108달러, 우리 돈으로 15만 원 정도로 이제 올리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덴마크도 이제 세 환급이 있기 때문에 60%가 환급이 되니까 그걸 고려하면은 실제로 2030년에는 톤당 한 2만 4천 원 정도,
2035년에는 한 근 4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내기로 합의가 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 또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데 뉴질랜드는 동향이 좀 반대로 가고 있네요. 이거 덴마크 세금 장관이 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메탄가스를 대폭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니까 다른 나라들 좀 따라와라 하는데 사실 뉴질랜드가 사실은 제일 먼저 그렇게 합의를 했다가 선거 때문에 정부가 중도 좌파에서 중도 우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파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이걸 또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하려고 하던 게 이제 취소가 됐고 그 대신 이제 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낙농 수출국입니다. 인구가 500만 명인데 소가 한 1,000만 마리, 양 같은 경우는 한 2,600만 마리,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덴마크는 인구가 한 600만 명인데 비슷한 규모의 소가 지금 사육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소 한 마리가 1년에 한 해 뿜어내는 메탄가스가 평균 한 6.6톤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 식량농업기구 집계는 지구 전체에서 한 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한 15% 정도가 가축들이 내뿜은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메탄가스가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온실가스 촉진 그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한 28배 정도. 소트름스에 대해서 소가 좀 말을 할 수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소 입장에서는 억울해도 어쨌든 환경적으로 보면 아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좀 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군요. 훨씬 더 많이. 네. 그렇군요. 덴마크의 소트림스의 확정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얘기는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 이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좀 강하게 나왔나 봅니다. 이 얘기를 그 올람 에그리라고요. 네. 굉장히 큰 농업 그 공급하는 글로벌 회사인데 여기 CEO가 지난주에 그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역 규제도 강화되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 때문에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업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특히 무역 규제 강화 때문에 이미 그 식량 인프레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수급 불균형은 이미 초래가 됐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미 석유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번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석유가 아닌 식량하고 물을 놓고 더 심각하고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전쟁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나 봐요. 이 사람은 그 2022년에 시작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식량 인프레가 심각한데 우리도 뭐라 그러니까 딜러들한테 뭐라고 하는데 우리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2022년 잘 봐라. 그때 비관세 장벽이 무려 1,300개 정도 크게 늘어났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진짜 주범이냐 이런 식으로 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도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잉여 재고, 식량 재고 확보를 위해서 선진국들이 마구 사들인 게 식량 인프레, 그 곡물 인프레를 높이는데도 기여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전쟁 탓인데 이 책임을 딜러에게 전가하는 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선진국들이 이렇게 막 사재기 하는 바람에 네. 가난한 나라들이 더 힘들어지는 다는 얘기도 했고요. 네, 특히나 뭐 코코아, 설탕 이런 것들의 가격 유난히 많이 뛴 것들이 있잖아요. 기후 얘기를 많이 네. 했습니다. 이 코코아, 설탕, 그다음에 커피값, 원두값이 많이 뛰었는데 기후 위기 탓이 크다. 작황에 엄청난 영향이 있고 그래서 농산물 가격 급등을 부채를 해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각국이 자기네 시장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농산물도 보호주의로 들어가는 그런 추이가 불거졌다 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다가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 네. 금지하고 인도가 쌀 수출을 제한했죠. 그걸 상기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이런 일이 많아질 거다. 따라서 이런 농산물 업계 그다음에 딜러들도 더 진지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덧붙이기를 각국 정부도 탄소세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가 꽤 큽니다. 전 세계에서 한 2만 1,000개가 넘는 고객사를 두고 이렇게 뭐 농산물, 비료, 식자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제 업계에서까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농산물 공급사의 CEO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또 그런 의미도 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 이번 주에 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달 뒷면 토양 표본 확보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보다 앞서가고 미국이 긴장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걸 쭉 정리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달 뒷면에 이제 우주 기지를 이제 세워서 거기 이제 물이 많이 있을 거로 지금 거의 뭐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먼저 달 뒷면을 최초로 가가지고 이제 그 토양 암석
표본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기지를 미국보다 먼저 세울까 봐 지금 전전긍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4월 그 나사 국장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 상기시켰습니다. 중국이 먼저 달에 도착하고 나서 여기 우리 땅이니까 니들은 저리 비켜, 이런 말을 할까봐 걱정됩니다 했는데 그걸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시진핑이 뭐 중국이 이렇게 무슨 그 영토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런 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사실 뭐 남중국해에 지금 막 인공 요새만 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 말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네. 이게 어디에나 다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할 수 있는 부분, 자원 매장지 이게 굉장히 한정적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 물론 뭐 달이 크지만 네. 그게 그런 것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지고 먼저 딱 깃발을 꽂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더 조급해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미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번에 그 창어 6호 네. 이제 가서 이제 달 뒷면 샘플 가지고 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이걸 전 세계 과학자들한테 다 나눠주겠다고 네. 하는데 미국은 이제 니들 하려면은 미국이 지금 2011년에 중국하고 절대로 우주 협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울프 수정안이라는 건데 네. 이것부터 고쳐라. 오면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제 중국이 이제 갑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시다시피 우주 조약이라는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1967년에 발효된 게 있는데 이게 그 달 기지 영유권에 대한 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만약에 누가 가서 먼저 깃발 꽂고 하면 이제 달에도 영유권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했습니다. 점점 나라들이 이제 달로 가서 이렇게 하면 이 조약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분명히 생기겠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땅 따먹기 네. 싸움이 이제 달에서까지 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화권 언론에서 이런 가운데 달기원 충돌 가설이 뒤집힐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나 지금 봅니다. 달은 그 45억 년 전에 화성만한 크기의 그 천체가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네. 튕겨져 나가는 그런 그 파편들이 뭉쳐서 달이 됐다는 이른바 충돌 기원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화성 그 지난번에 2020년에 그 창어 5호가 가서 이제 달 그때는 앞면이죠. 그 샘플 가져와서 테크를 해보니까 그게 뒤집힐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뭐 그리핀 같은 게 발견이 됐는데 이게 그 토착적으로 달에서 만들어진 신소재 같다는 겁니다. 꿈의 신소재로 그렇죠. 알려져 이게 또 있죠. 반도체의 네. 또 신소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이번에 잡은 달 뒤 처음으로 갔다 오고 나서 뭐 큰 소리 떵떵 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어쨌든 화제가 됐던 일인데 양쪽에서의 양 국가의 지금 반응과 걱정들 뭐 이런 얘기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러시아 네. 석유가 그렇게 제재를 네. 해도 지금 뭐 오히려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보니까 기억하시죠? G7이 그 사하린2 프로젝트에서 네. 나오는 그 원유를 일본이 사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가제는 개편인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된 걸 보니까 미국 네. 재무부가 앞으로 1년 동안은 예배를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G7 멤버죠, 일본이. 이렇게 제재를 하니까 중국, 인도가 러시아 석유 막 사는 거 우리 보고 뭐라 그러지 마라 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